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우리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이거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의 강대상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부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다. 이 주제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죠? 의도는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해석학에서는요, 의도가 총 3군데로 관찰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자예요, 저자. 의도는 저자에게서 나온다. 저자 중심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의도가 어디서 나오냐? 텍스트에서 나온다. 이게 본문 중심의 해석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 독자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독자 중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겠다. 그 저자의 생각은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가 담긴 하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 저자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도가 100% 완벽하게 전달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저자가 살아있으면 저자가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53 성경 읽기를 진행하면서 저만의 의도, 내러티브 읽기와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사망을 해요. 남아있는 거는 강의안과 혹은 영상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죠? 텍스트로 파악을 해야겠죠. 저자가 없으면은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해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할 때 오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에 텍스트를 보는데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오독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자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 시대적 맥락, 그리고 역사적 정황 이런 것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재해석의 작업을 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층위가 나와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성도죠. 성도가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안에 배경 지식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배경 지식이 무엇이냐? 본인의 배경 지식이.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신 본문, 큐티의 본문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우리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여기다가 상태 메시지를 바꿔놓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맥락이 뭘까요?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방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의 강대상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부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다. 이 주제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네, 교회 망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죠. 이렇게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가 진짜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텍스트가 말하잖아. 결국에 남겨진 건 텍스트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해한 게 중요해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자 중심의 해석 방법론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독자 반응 비평으로 나타납니다. 독자 반응 비평이란 무엇이냐? 이데올로기 비평, 페미니스트 비평,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독자 반응 비평이에요. 텍스트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텍스트가 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자 중심의 관점은 무엇이냐? 텍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맥락이나 문자 이런 거 다 떼고 저자의 의도는 무조건 이거다. 저자는 이거다. 저자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결국 남겨진 거는 텍스트밖에 없다. 그래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재구성하고 그 저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텍스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러티브 비평을 한다는 것은 이 텍스트 중심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가 뭘까요? 이야기요. 이야기라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서사라고도 번역되는 이야기이죠. 사람들은요, 의사소통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는 의사소통 행위다. 이게 뭐냐?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의 여정들을 거치면서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러티브를 사용하냐? 대화하는 것. 우리는 흔히 담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스커스라고 얘기하죠.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모든 맥락들이 있잖아요. 담화, 이야기, 노래, 시, 뮤지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행위다. 그래서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태초에 내러티브가 있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내러티브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결국 내러티브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야기에는 전달자가 있겠죠? 전달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겠죠? 그러면 전달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안에는 주인공이 있겠고, 담화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수신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달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으면은 요거에 또 바깥에 있는 층위가 있어요.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러티브에 산출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은,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상 독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층에는 이제 실제 관객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감독이 있을 겁니다. 이제 넓은 데서부터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실제 관객이 하고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각본 안에 있는 그 저자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상 독자와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전달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을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내러티브 비평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자 중심의 해석, 그리고 텍스트 중심의 해석, 독자 중심의 해석 이렇게 있는데 의미는 이렇게 세 개에서만 나오냐?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요것을 만든 그 시대적 환경, 시대가 이야기의 의미를 산출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 역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 관념, 정치적 관념,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내러티브 비평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왜냐? 내러티브 비평은 결국에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만든 이 텍스트 배우의 역사는 추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환경과 이념과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 모세가 그런 환경에서 썼기 때문에 의미를 그렇게 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일견타당한 이야기이지만 내러티브 비평에서는요, 허용되지 않고 범주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통시적 연구라고 하는 거죠. 역사 비평, 자료 비평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텍스트 배우의 역사는 이 통시적 연구에게 맞추고 텍스트의 역사는요, 공시적 연구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시적 연구에서 또 너무 나아가면은 독자 많은 비평으로 나아가니까 텍스트 중심에 있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러티브 비평의 시작입니다. 그럼 내러티브 비평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내러티브의 가장 큰 줄기는 세 가지예요. 인물, 사건, 배경. 먼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물은 등장인물이겠죠? 인물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사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장을 살펴봐도 거의 이 사람이 등장한다 싶으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쟁자예요. 혹은 이제 대적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35장의 이삭의 톨레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등장을 하죠.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치면은 경쟁자, 대적자는 누구일까요? 라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에서도 될 수가 있겠죠. 경쟁자는 주인공하고 서로 싸우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대립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조인물이에요. 이 대조인물은 경쟁자하고도 겹치는 관계이기도 한데 이 대조인물은 뭐냐? 주인공하고 나란히 서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도 주인공하고 싸우면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경쟁자하고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이 대조인물은 거의 어떻게 보면 되느냐? 모세하고 아론의 관계 정도로 보면 됩니다. 모세가 주인공인데 아론은 거기서 모세 옆에 보조하면서 또 때로는 모세의 대적자도 됐다가 경쟁자도 됐다가 하면서 모세를 조금 더 띄워주는 역할을 하죠. 아론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인 모세를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누구냐? 기능적 인물이에요. 기능적 인물은 뭐냐? 쉽게 말해 엑스트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요셉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요셉에게 걔네들 도단으로 갔어. 저쪽으로 가면은 그들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지시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단지 요셉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세겜으로 보냈어.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세겜에서 못 찾았어.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알려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인물은 엑스트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건은 뭘까요? 사건은 이벤트라고 해서 이 등장인물이 만들어 내려가는 어떠한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을 분석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담화적인 기능이 필요해요. 담화적인 기능.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고 이러한 담화적 표지들을 바탕으로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이런 식으로 잘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온 기준이 언어적 담화 표지라는 게 있죠. 담화 표지는 뭐냐? 글을 쓸 때 저자가 일종의 단락들을 설정합니다. 일종의 단락들을 설정을 하고 딱 끝나면은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또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사본들이 띄어쓰기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들여쓰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서는 소제목도 막 달려있고 또 어디서는 막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막 진행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별을 했느냐? 차이적으로 구별을 한 거죠. 내용상으로.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담화 표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 담화 표지라는 게 있고요. 거시 담화 표시가 있다면 미시 담화 표지도 있겠죠. 이 거시 담화 표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와, 예히, 키 혹은 왜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 그때, 한때는, 언제 이런 식으로 담화 표지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담화 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변화한다든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든지 예를 들어 욥기에서는 1장 5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장 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바예히 하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예히 하욤 하루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바예히 하욤이 2번 등장하고 2장에서 바예히 하욤이 1번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그 바예히 하욤, 바예히 하욤, 바예히 하욤 이런 식으로 이 단락이 끊깁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웨아타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하면서 전환축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의 또 거시 담화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시 단어 표지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힘내, 보십시오, 보세요 라고 하는 주의 집중을 요하는 단어이죠. 이런 것들이 이 대화나 맥락 안에서 등장을 하면은 그곳에서 담화가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담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구성이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사건을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꿈을 몇 번 꾸죠? 두 번 꾸죠. 이 두 번 꾼다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었다 이야기하고 하나가 마무리되고 요셉이 또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칩시다. 이 두 개의 꿈은 사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칩시다.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 안에서 이게 꿈이 두 개라고 딱 구분을 짓지 않았다면은 저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파라오가 꾼 꿈 요셉이 해석을 해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두 꿈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꿈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러티브 비평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꿈이 여기 하나 나와 있죠. 담화가 끝났죠. 또 다른 사건에 꿈이 하나 등장을 하죠. 끝났죠. 이러면은 꿈은 두 가지인 거예요. 꿈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자가 해석을 하는 거지 텍스트에서는 분명한 꿈이 두 가지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별 사건들을 보면서 개별 사건들을 통합할지 아닐지 그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건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과 장면 안에는 뭐가 구성이 되어 있냐? 플롯이란 게 있어요. 플롯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가지 구분을 띌 수도 있겠고요. 또 한국의 전통적으로는 기승전결의 이런 구조들을 띄죠. 이런 것들이 저자가 설정한 사건의 플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플롯은 결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에서 저자가 심어주기 나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 세겜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세겜 사건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희희낙낙 놀고 있다가 디나가 변을 당하죠. 그래서 디나가 변을 당했다라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서는 세겜을 속여서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애들한테 야 니네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우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우리 동생을 이렇게 창녀처럼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거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결말이 없이 열린 결말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나서도 열린 결말로 끝나죠. 이런 식으로 플롯이 무조건 결말까지 나타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저자가 설정한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다라는 거고요. 배경은 무엇이냐? 지리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 뭐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다. 그러면은 저자는 우스 땅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스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스 땅이 어딘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면은 우스 땅이면은 일단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네. 그럼 여기서 진행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네 라고 배경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내러티브 비평 방법론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해를 했는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러티브 비평을 왜 사용해야 되죠?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인터스텔라에서 쿠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도일까요?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일까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명대사인 것 같고 놀란 감독이 그 대사 하나를 결론내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장면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끝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끝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화의 제작자들, 영화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딱 떼가지고 포스터에다가 정면에다 박아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층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층위. 쿠퍼가 브랜드 교수한테 이야기를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포스터에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제작사가 관객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층위가 바깥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놀란 감독의 의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6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이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빌닷이 욥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구절만 딱 떼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독자는 이러한 맥락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내러티브 비평이라는 내용입니다.